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건조한 가운데 초속 30m의 강풍이 몰아친 강원도 강릉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불 대응과 소방 대응 모두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뿐 아니라 문화재 일부도 소실됐는데 해당 지역 상당수 초중고교는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진 전국 병설 유치원 2,500여 곳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아침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치원 개원 시간을 아침 8시로 앞당기는 것을 시범 도입합니다. 유소년 인구 감소로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던 초등학교가 전국에 145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5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전국에 856곳,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58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을 상대로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42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구글은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처링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수사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일정이 다음 달 24일 오후 6시 24분으로 결정됐습니다. 3차 발사 때 누리호는 지난 1, 2차 발사 때와 달리 실용급 위성 8기를 싣고 발사되는데 기상 등을 고려한 발사 예비일은 5월 25일부터 31일로 설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고 있는데 이번 산불로 강원도 유형 문화재인 방해정이 일부 불에 탔습니다. 산불이 경포호를 따라 번지면서 산과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경포호를 바라보고 있는 팔작 지붕집인 방해정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경포대와 국가민속문화재의 선교장은 당국의 긴급 살수 조치로 피해를 입지 않았고 보물 오죽헌은 산불 방향 반대편에 있어 안전했습니다. 당국은 산불이 다가오자 경포대 현판 7개를 긴급히 떼내 오죽헌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불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호회정 인근까지 번져 사람 출입이 금지됐지만 호회정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강원도 유형문화재이자 신라때 충신 박재상 사당인 경양사도 긴급 살수 조치로 무사한 상황입니다. 강릉 산불과 동해안 지역 강풍으로 영동 지역 상당수 초중고교가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11일 오전 강릉 산불과 동해안 지역 강풍에 따라 해당 지역 15개 학교에 대해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에서는 경포대 초등학교와 사천 중학교가 산불 피해와 도로 통제, 이재민 대피소 운영 등으로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속초에서도 강풍 피해를 우려해서 속초중학교와 영랑초등학교 등 12곳이 휴업 또는 단축 수업으로 조정했습니다. 고성에서도 동광중학교가 단축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강원 지역에서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40여 건의 강풍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황사가 발생해 수도 베이징의 공기 오염 수치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환경보호 관측센터에 따르면 11일 오전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인 6급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공기질 지수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오염 상태가 500인데 베이징 내 대기오염 관측 지점 35곳의 오염도가 모두 500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대부분 지역의 1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는 1300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25배를 넘겼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베이징과 함께 허베이, 네이멍구, 신장 등 18개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발효 중이던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상하원을 통과한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접종, 기타 긴급 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중단되는 등 미국 경제가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AFP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제 조치가 멕시코발 이민자들의 유입 통제와 관련된 남부 국경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명령을 발동해 현재까지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5년간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각한 외상을 포함한 중증 응급 환자의 절반이 적정 시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찾은 중증 응급 환자 145만 명 가운데 49.1%인 71만 명이 적정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7.2%에서 지난해 52.1%로 5년 동안 5%포인트가량 늘어났고 특히 중증 외상 환자는 적정 시간 내 미도착률이 같은 기간 48.5%에서 56.5%로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질환별로 응급실 도착 적정 시간은 심근경색이 발병 후 2시간 이내, 출혈성, 허혈성 뇌졸중은 3시간 이내, 중증 외상은 1시간 이내로 봤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한 신임 경찰 2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심폐소생술로 시민을 구한 경북 김천 중앙지구대 소속 김도현 순경과 서울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 소속 신홍중 순경을 경찰청으로 불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김순경 등은 지난 2일 경북 구미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근처에 앉아있던 손님이 갑자기 뒤로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의식을 되찾게 했습니다. 윤 청장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비번인데도 사명을 잊지 않고 기민하게 대처한 점을 칭찬한다고 말했습니다. 눈 속에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이 떨어지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구제 신청 33%가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보험사가 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쏠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수술이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961만 원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치료 목적 외에 단순 시력 교정만을 위한 수술을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10일 경구용 낙태약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승인 취소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장을 제5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매슈 캔스머릭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FDA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법무부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낸 항소장에서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이 FDA의 권위를 약화하고 미페프리스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진 지 오래입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곳도 많은데 정부가 소규모 유치원에 통폐합하고 유아 학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 한때 어린이 수백 명이 뛰놀던 곳이지만 아이가 계속 줄면서 결국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 수가 없으니까 폐업했고 밑에도 유치원이 있었는데 지금 다 건물 부수고 그 옆에는 폐업해가지고 빌라 짓고 있고 이 근처에 유치원이 다 없어졌어요. 큼직큼직한 유치원들이 다 없어졌어요. 저출산으로 만 3세에서 5세 유아는 지난해 12월 108만 9천 명에서 2027년 73만 9천 명으로 32%나 급감할 전망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병설 유치원 2,500여 곳이 간신히 한 개 학급만 유지하는 처지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학급이 1개인 병설 유치원 3곳 정도를 하나로 통폐합해 규모를 키우고 방학 중 돌봄과 급식,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의 폐원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3, 4, 5, 3개의 연령이 한 학급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요. 그런데 이 통합유치원은 단일 연령 학 구성으로 효율적인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아이들이 더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어요. 교육부는 또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아침 돌봄 강화를 위해 유치원 시작 시간을 아침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을 시범 도입합니다. 기관별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달리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해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원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우선 1월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의 과제들을 대폭 반영합니다. 영유아의 디지털 과몰입을 막고 건전한 디지털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와 유아가 함께하는 디지털 치유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제공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던 초등학교가 전국에 145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신입생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국의 신입생 0명 초등학교는 지난해 114곳에서 145곳으로 1년 사이에 3분의 1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신입생 0명인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32개 교에서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고 전남이 30개 교, 강원과 전북이 20개 교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의 18개 교와 충남의 9개 교, 충북 8개 교, 경기 5개 교, 인천과 부산, 제주에서 각각 1개 교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입생이 5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전국에 856곳,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587곳이었습니다. 올해 3월 최종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빙하가 녹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미래에는 더욱 해수면이 상승하고 더 많은 지역이 침수돼 더 강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해수면 상승 위험에 봉착한 나라들이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당장 생각나는 게 해발 고도가 낮은 국가나 그 남태평양의 섬나라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방을 쌓아 올려서 해수면 상승 피해를 막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일부 섬나라 같은 경우는 흙을 쌓아 올려서 섬의 땅 높이를 높이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일부분이 물이 상승하면 떠오르게 하는 플로팅 방법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요. 최근엔 바다 위에 수상도시를 건설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주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요. 네.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 같은 경우 피지 북섬의 땅을 구입을 해서 2,000명을 이미 이주를 시켰고요. 또 29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마셜 제도의 경우 미국의 신탁 통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하기 쉽습니다. 마셜 제도 경우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인구는 약 43,000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2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방을 높이 쌓아 올려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사례를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일단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인공반도를 만들어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겠다고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인공반도는 대륙에서 바다로 돌출해 있는 세계면이 강이라든가 바다에 둘러싸인 육지를 말하는데요. 축구장 약 370개 해당하는 면적으로 3만 5천 가구 수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약 3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하는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운하 범람이 예상되면서 방파제 역할을 해줄 인공반도 건설을 구상한 것이죠.
해일을 막기 위해 인공반도에 제방을 쌓고 가장자리에는 인공해안선을 만들어서 파도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또 미국 같은 경우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도시가 물에 잠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시 정부는 2016년부터 방파제라든가 펌프, 격벽을 설치하는 데 약 1,40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방파제를 높이 쌓고 또 펌프장은 해안으로 밀려온 바닷물을 바다로 다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다른 예로는 기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이탈리아 정부는 약 8조 원을 들여서 베네치아의 홍수 예방 시스템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베네치아 석호 입구에 설치된 모세는 78개 인공 차단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해수면이 상승하면 공기주입으로 방벽을 일으켜 세우면서 아드리아해에 물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예. 정말 해수면 상승이 인류 생존에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세계 평균보다 해수면 상승률이 2~3배 정도 높다고 들었는데 방파제를 높이는 계획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네. 올해 2월에 이제 해양수산부는 한동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회의에서 항만 및 배후원역 기후 대응 변화 대응 방안 강화 방안을 갖다 발표를 했어요. 네. 우리나라의 바다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에 연평균 4.27mm씩 높아졌고요. 태풍의 최대 강도도 시속 39.4km로 지난 41년간 31%나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항만이라든가 어항 또 배후건역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예. 이를 막기 위해서 오는 2032년까지 66개 항 또 92개소의 전국 항만 및 국가 어항 외곽 시설의 방파제를 높이고요. 구조물 중량을 늘려서 강력한 파랑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항만이라든가 국가 어항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서 27개 항구와 37개 소에 방호벽을 설치를 하고 방제 언덕을 조성하는 등 취약지구를 정비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방호벽이나 방파제를 높이 쌓아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해수면 상승을 대비해서 땅이나 건물 자체를 높이 쌓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일의 함부르크시 같은 경우는 그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갖다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방을 높이 쌓는 대신에 원래 해발 5.5m 토지 높이를 2m 정도 더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폭풍 해일을 대비를 하고 홍수 피해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48만 평 항구 부지에 7,500채의 주택과 4만 5천 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모든 건물은 인공 안반 위에 세워지고요. 도로와 다리도 해발 7.5에서 8.5m 이상인 홍수 방지 높이에 만들기 때문에 폭풍 해일 시에도 교통과 일상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61만 평 부지에 최대 8만 명이 들어갈 주택과 오피스로 재개발하는 노르드하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방파제를 높이는 대신에 건물 기초를 높이고요. 빗물 통로 역할하는 녹지 공간을 설치를 하는데요. 사용자재를 철제보다는 암석을 많이 사용을 해서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이는 계획으로 이곳에 들어서는 건물들은 탄소 배출량을 인증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그 조금 전에 물 위에 떠 있는 도시나 건축물을 짓는 플로팅 기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세계에서 이제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섬나라가 몰디브입니다. 자, 이 나라는 IPCC 예상대로 세기 말에 1m 이상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면 나라 전체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몰디브 정부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떠오르기를 택했는데요. 혁신적인 수상도시인 몰디브 플로팅 시티는 2027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예. 해저에서 강철로 연결된 약 5천 개의 부유 구조물을 띄우는 프로젝트인데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주택이라든가 상점, 학교도 들어섭니다. 현재 미국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도 수상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산시도 수상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이게 뭐냐면 인간 정주계획이거든요. 여기서 추진 중인 현대판 노예 방주 해상도시 프로토타입 연구 및 건설에 부산시가 선정됐어요. 그러면서 MOU가 작성되었는데요. 유엔 해비타트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만드는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이들은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전 세계 인구 30%,
약 24억 명이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이를 대비하기 위한 수상도시를 건설을 하는데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UN 해비타트가 전액 부담을 하고요. 부산시는 해양 공간 또 각종 인허가만 협조만 제공을 하면 됩니다. 예. 해상도시는 높은 파도나 태풍 등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고요. 선박처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에너지라든가 물, 식량 등을 갖다 자급자족할 수가 있고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도시입니다. 네. 해양도시는 해양 생태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을 세워지기 때문에 미래 해수면 상승에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런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해수면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만큼 또 비판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론자들은 이런 무분별한 그런 개발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초래한 이런 인류가 그 기후변화에 또 다른 개발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에서 살아남기 위한 토목과 건축이 장기적으로는 환경을 더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친환경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원리를 인공적으로 바꾸는 인공 구조물이라는 그런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흙 8천만 톤을 바다에 매립해서 만드는 덴마크의 인공반도 계획은 발대 염분 균형을 깨뜨려서 해양 생태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해수면 상승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막을 수는 없다고는 봅니다. 따라서 모든 해수면 상승 대책을 수립을 할 때 자연환경 파괴라든가 탄소 배출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후변화가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데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날씨 학개론 KB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다음 달 24일 오후 6시 24분으로 결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3차 발사 예정일은 오는 5월 24일로 예정 시간은 18시 24분 전후 30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 등으로 인해 발사가 연기될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은 5월 25일부터 31일로 설정했습니다. 오늘 3차 발사 때 누리호는 지난 1차와 2차 발사 때와 달리 실용급 위성 8기를 싣고 발사됩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현재 누리호가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3단부에 탑재하게 될 위성들은 최종 환경 시험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은 5월 1일부터 2일 나로 우주센터로 입고될 예정으로 입고 후 약 3주간 3단 내 위성 조립과 1, 2단과의 총 조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글이 경쟁사의 게임 출시를 막았다가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과 게임 산업 혁신을 저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앱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앱마켓의 선두주자는 구글 플레이입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시장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견제해 왔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8년까지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토화면 등 눈에 잘 띄는 구역에 게임을 배치하는 피처링과 해외 진출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구글에만 게임을 독점 출시하게 한 겁니다. 매출 증대 등의 매우 중요한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게임 개발사들을 구속하여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구글과 조건부 거래를 하면서 국내 주요 게임사 11곳의 대형 게임 94%가 구글에만 출시됐습니다. 특히 넷마블의 리니지2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M 등 구글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게임들은 원스토어 출시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국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출시가 막히자 원스토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실제로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시장 점유율도 5에서 10%로 절반 넘게 급감했습니다. 같은 시기 구글의 게임 유료 구매자는 30% 가까이 늘었고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6년 80%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배타 조건부 거래 행위이며 실적 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421억 원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조건부 거래로 앱마켓과 모바일 게임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 선택권까지 줄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최고 경영자가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났습니다. GPT의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G7 국가 중 일본을 가장 먼저 찾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호 도쿄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CEO 샘 올트만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동한 뒤 일본 현지 법인 개설과 일어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와 챗GPT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We talked about the upsides of this technology and how to mitigate the downsides and how wonderful it is to see the adoption by Japan and the excitement about the future. 지난해 출시된 챗GPT는 질문자가 물으면 학습된 데이터에 기반해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로 답변해 선풍적인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정보 유출 위험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탈리아는 챗GPT의 잠정 금지를 결정했고 유럽 각국도 규제 강화를 고민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아날로그에 집착하다 디지털 AI 활용에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은 일본은 행정 업무를 중심으로 챗GPT 활용에 다소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情報漏洩の懸念への対応についても必要な検討を行った上で懸念点が解消された場合における国家公務員の業務負担を軽減するための活用等の可能性を検討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올트먼 CEO가 규제 확산 분위기 속에 G7 국가 중 첫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한 것은 타겟책 모색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히로시마 G7에서 AI 기술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유리한 여론을 최대한 조성하겠다는 포석이 엿보입니다. 올트먼은 또 자민당 내 디지털 사회추진본부도 찾았는데 일본 내 사업 확장을 위해 인맥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본이 챗GPT의 장단점을 어떻게 취사 선택해 이용할 것인가는 다른 주요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 정보기관이 우리 정부를 도감청한 정황이 외신 보도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건에는 신호 정보 보고 시긴트가 명시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정보 수집 방법인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엔 우리나라 대통령실 고위 관리를 감청한 부분에 시긴트, 신호정보 보고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긴트는 신호를 뜻하는 시그널과 정보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로 위성이나 특수장비를 활용해 오가는 정보를 중간에 가로채 분석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레이더 신호 전파를 잡거나 전화나 메시지, 팩스 등 통신 내용을 파악하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를 망라합니다. 창문 떨림으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썼을 때 그 무선파 잡아서 감청하는 거 하고 그거 두 가지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도감청 수준이 대상자 PC나 스마트폰에 구현된 화면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수준이란 주장이 제기됩니다. 템페스트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미약한 전자파만으로도 정보를 수집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기술로 전해졌습니다. 전자장비를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으면 미세한 전자파가 방사된다 그래요. 방출돼가지고 대기 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자파를 특수한 장비로 잡아서 다른 컴퓨터에다 이 내용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시긴트 자체는 군과 정보기관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 군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대북 정보를 수집했고 국방정보본부 예하 777 사령부 등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긴트 방식의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건데 군은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합참 건물에 대한 도감청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단계지만 정보를 뺏기는 쪽에선 이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주요 시설에 대한 시긴트 방지 차폐 시설과 매뉴얼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갑자기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성남 정자교. 포털 사이트 로드뷰를 분석해보니 무려 7년 전부터 보행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 꼬박꼬박 진행하던 안전점검에선 왜 이번 사고의 징후를 잡아내지 못했는지 강민경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로 본 경기 성남 정자교의 모습입니다. 멀쩡하던 보행로가 2016년의 기점으로 아래로 조금씩 처지기 시작합니다. 3년 뒤인 2019년에는 난간도 가라앉더니 2021년에는 차도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 5일 보행로가 내려앉기 직전 CCTV 화면에 포착된 균열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맨눈으로 사진을 훑어봐도 도로 처짐과 균열 현상이 드러났는데 정자교는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교량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까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길이 100m가 넘는 교량으로서 이종 시설물인 정자교는 이 가운데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만 받으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술자가 맨눈으로 외관을 들여다보는 정기 안전점검으론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도로 균열이 관찰되더라도 시설물을 보수해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유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설계 기준에 맞게 식용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난 2021년 실시한 정밀 안전 점검 역시 간단한 시험 장비만 사용하고 설계도까지 살펴보진 않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을 밝혀내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당구청은 지난 2021년 탄천 다리 20개를 정밀 안전 점검하는데 1억 7천만 원 상당을 썼습니다. 다리 하나에 800만 원쯤 들어간 걸로 이 단가로는 사실상 서류 검사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기 점검 같은 경우를 주셨을 때 거기 현재 업체에 대해서 안전 역량이 충분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마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전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2급과 3급 시설물만 해당하는 정밀 안전 진단 의무를 교량처럼 사람이 사용하는 노후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달 어린이집 등에서 급식으로 나온 방울토마토를 먹은 뒤 구토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신품종 단 하나였는데 다른 토마토들까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수확해 포장에 나서보지만 농민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증상이 잇따른 이후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 성분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 하나의 신품종에서만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쓴맛이 나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쓴맛으로 하려고만 하나하나 집어먹어보고 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정이 되고 절반 이상이 떨어져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농민들이 다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방울토마토 5kg 가격은 지난달 30일 52,000원 선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정부 발표 이후 11,000원 선까지 떨어져 보름도 안 돼 77.6%나 폭락했습니다. 학교 단체 급식 물량까지 취소가 잇따르면서 선별장 창고에는 재고가 쌓였습니다. 문제가 된 품종을 재배한 농가는 전국에 20곳. 농민들은 이미 출하가 중단된 토마토 밭을 아예 트랙터로 갈아엎었습니다. 멀쩡한 방울토마토까지 외면받으면서 농가들은 문제가 된 품종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비닐하우스 한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들어간 난방비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턱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농업에 들어가는 모든 물가는 다 올랐는데 이거 뭐 하나만 먹고 농사 졌는데 이런 사태까지 했으니까 이건 뭐 어디 나올 데도 없고 대책도 없고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답답합니다. 지자체도 소비 촉진을 위해 구내 식당 식단에 방울토마토를 넣어 배식하고 길거리에서 할인 판매 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 관내라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 급식소에서
방울토마토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재빨리 조치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앙부처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방울토마토가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은 가운데 농민들은 하루빨리 소비가 되살아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떤 관계든 다툼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한길 사람 속은 시간에서 연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갈등이 계속될 때 나의 감정을 돌아보고 현명한 해결 방법을 찾은 과정을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는 가장 가깝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그만큼 자주 싸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커플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나요? 네, 심리상담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커플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도저히 해결 방안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좌절감과 이제 절망감이 클 때, 하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절박할 때 커플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정도를 벗어나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분명히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싸움이 시작됐다 하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심한 말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말을 하게 된다든지 화가 나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자꾸 쏟아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인이랑 배우자랑 심하게 싸우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통 다툼이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곤 하는데 이게 좀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중요한 것은 싸움의 패턴입니다. 싸우는 그 자체보다는요. 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야만 끝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갈등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싸우는 그 순간에는 지금 내뱉고 있는 심한 말들이 전부 진심처럼 느껴지지만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뒤늦게 내 본심이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미안함을 느끼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미리 대비하기 전까지는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늘 똑같이 싸우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커플 사이에 싸움의 패턴이 형성된 것일 확률이 높은데요. 대부분 이런 패턴은 처음에 서로의 조절되지 않은 감정과 흥분 상태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싸움이 몇 차례 일어나다 보면 서로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는 그 기억 때문에 순식간에 싸움에도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순서로 싸움이 발생했다면 나중에는 가만 상대방이 말해도 바로 사로 반응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부간의 닭다리 하나 때문에 이혼까지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이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싸움의 패턴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까 조절되지 않은 감정과 흥분 상태 때문에 싸움의 패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는 단순히 화가 난 상태와는 다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도 아니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역지사지의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당해봐라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향해 치닫는 행동을 저질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인이나 배우자가 나를 막대해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희생을 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다만 늘 똑같이 흘러가는 싸움의 패턴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내가 주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나의 반응을 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나의 반응을 알아차린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사실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커플인 현수와 영서가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영서가 현수에게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만나야 해서 데이트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현수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아쉬움과 실망감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현수가 이런 아쉬움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뜸 다음 주말에는 친구 만나야 되고 뭐 그 다음 주말에는 회사 가야 한다고 하지 그러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으로 번질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현수는 사실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아쉬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영서에게 자신이 너무 의존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고 그런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거죠. 이때 아쉬움은 상황에 대한 1차적인 감정이지만 그 후에 나타난 불안과 수치심은 1차적인 감정에 대한 나의 해석 때문에 등장하는 2차적인 감정입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느끼는 1차적인 감정이 아니라 2차적인 감정에 치중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걸 알아차리고 일단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해석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2차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지금 상대방의 의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참는 것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늘 반응하던 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일시정지로 잠시 멈춰서서 나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내가 시속 100km로 질주하기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자신에게 잠시 노란불을 켜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때 저 인간은 형편없어처럼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는 마음은 잠시 옆으로 밀쳐놓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이 무엇인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수의 경우에는 영서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만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실망감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영서는 나를 만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라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실제로 영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썹이 처지고 풀죽은 모습인지 뺨이 긴장되어 있는지 미소를 띠고 있는지 등을 마치 그림을 그리기 전에 모델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차분히 관찰하고 내 안에서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난 판단과 내가 관찰한 것이 일치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결국 내 감정과 내 반응을 잘 알고 상대방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편하고 또 사랑하는 사이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좀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주 하거든요. 맞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은연중에 그런 환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툴툴거리는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심지어 내가 아무리 심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잘 전달된다면 이제 그렇게 전달이 되려면 나부터 내 감정과 욕구에 대해 잘 알게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지 않거나 너무 과장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주말 내내 같이 있다가 헤어질 때
이틀이나 같이 있었는데도 헤어지기 싫다니 이렇게 의존적이면 안 돼 라고 내가 바라는 마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거나 감정에만 충실하게 행동할 수는 없지만 감정 그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일단 나의 마음은 내가 드러내야 상대방이 안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도 관계가 호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꽤 많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커플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방법들이기는 한데요. 네. 이 모든 관계가 이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물리적, 심리적 폭력이 나타나는 관계는 의사소통 방식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안전하게 끝내는 것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또 혼자서만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애쓰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참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보다 관계 자체가 지속할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쪽은 계속 바람을 피우고 다른 한쪽은 계속 그걸 참아주면서 내가 달라지면 상대방도 바람 피우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의사소통 방법이 아니라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잘 그만두는 법을 적용하는 게 더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건강한 의사소통 방식을 잘 몰라서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는 커플의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관계에 애쓰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이럴 때는 상대방보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네, 연인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되려면 우선 내가 괜찮은지 나의 감정은 어떤지 먼저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사랑도 어떤 관계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오늘 느꼈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바이러스를 10분 안에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PCR 검사법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정기훈 교수팀은 나노 소재 기반 초고속 플라즈모닉 열순환기 등 최첨단 마이크로 나노 기술을 접목해 손바닥 크기만한 현장 진단형 플라즈모닉 핵산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시스템으로 코로나19 RNA 바이러스를 10분 이내에 성공적으로 검출했으며 95% 정확도로 코로나19 환자 시료를 구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빛공해가 작은 빨간집 모기의 겨울 휴면을 방해해서 흡혈 기간을 더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인공 조명이 모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빛공해가 겨울 휴면기 모기 활동은 더 늘리고 먹이 활동을 하는 활동기 모기의 활동량은 억제해 휴면기를 늦추려는 흐름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빨간집 모기 암컷이 실제 겨울잠을 자는 것은 아니지만 당을 지방으로 전환하면서 지하실이나 배수로 등 안전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는데 빛 공해로 인해서 모기 휴면기를 늦춰져 더 오래 활동한다면 인간의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산학연 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 5개를 선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과학기술 현안을 발굴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에 제안한 27건의 기술을 평가한 결과 초광역협력형 3건, 지역혁신 도약형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대구 2차 전지, 경남 울산 첨단 모빌리티, 광주 전남 인공지능, 충남과 전북 첨단 바이오 등 5개 프로젝트입니다. 우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에너지를 주제로 한 천체 투영관용 영상이 공개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암흑에너지 분광 장비를 주제로 암흑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한 과정과 국제공동연구팀의 이야기를 담은 천체 투영관 전용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립과천과학관 천체 투영관에서 오는 22일 처음 공개되며 영상 상영 이후 연구자들의 강연도 이어집니다. 천문연구원은 과천과학관을 시작으로 천체 투영관을 보유한 전국 천문대와 과학관에 영상을 배포,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까지 번지는 등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올 봄은 유난히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몰아쳐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이 되기 쉬운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